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와 내가 키우던 소를 잡아먹은 죄,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중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인 법치 국가라면 물어볼 것도 없이 살인죄가 무겁겠지만 지금 쿠바의 상황은 우리의 상식을 비웃습니다. 쿠바에서 허가 없이 소를 도살하다 걸리면 최소 15년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쿠바 형법상 살인죄의 기본 형량이 대략 15년 안팎인 걸 감안하면 말 그대로 사람 목숨보다 소 목숨값이 더 비싼 기막힌 세상인 셈입니다. 한때는 교육과 의료의 낙원이라 불렸던 이 섬나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은 소보다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전국이 암흑천지에 국민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카리브해의 진주가 어쩌다 암흑의 섬으로 추락했는지 그 처참한 경제 성적표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쿠바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은 우리 돈으로 고작 28,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암시장에서 계란 한 판 가격이 무려 21,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계란 한 판 사면 월급의 75%가 공중 분해된다는 소리죠. 하루 배급받는 빵은 고작 60g, 그나마 작년 80g에서 더 줄어든 양입니다. 2024년 10월, 전력 생산량이 수요의 3%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나라 전체가 일주일 넘게 빛을 잃고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15시간씩 전기가 끊깁니다. 냉장고 속 음식은 썩어나가고 수술하던 의사가 손을 놓아야 하는 공포가 2025년 5월, 그리고 오늘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쿠바인들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중세시대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내는 셈이죠. 견디다 못한 사람 42만 5천 명이 최근 2년 사이 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에 육박하는 국민이 조국을 버린 겁니다. 관광객들이 보는 화려한 올드카와 낭만적인 해변, 그 이면에는 숯을 피워 밥을 짓고 촛불 켜고 아이를 공부시켜야 하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히 미국의 경제 제재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멸망의 공식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쿠바의 오늘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가장 풍요로웠다고 추억하는 그 시절, 그 달콤했던 함정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 쿠바 하면 혁명과 저항의 상징 같지만 사실 쿠바 경제의 뼈대는 자력갱생이 아니라 외부에서 꽂아주는 거대 보조금기였습니다. 냉전 시절, 쿠바는 미국 코앞에 세워진 소련의 아주 중요한 체제 선전용 모델하우스였거든요. 소련은 이 모델하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원 방식은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쿠바의 주력 상품인 설탕을 국제 시세보다 무려 5배, 많게는 10배나 비싼 가격에 사준 겁니다. 시장에서 100원짜리 설탕을 소련이 1,000원에 사주는 꼴이니 쿠바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버는 구조였죠. 혜택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설탕 대금 대신 쿠바의 원유를 헐값으로 공급했습니다. 쿠바는 이 원유를 자기들이 쓰고 남은 물량을 국제시장에 되팔아 달러까지 챙겼습니다. 남이 공짜로 주다시피 한 물건을 되팔아 짭짤한 용돈 벌이를 한 셈입니다. 덕분에 쿠바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 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배급제와 무상의료, 교육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씨앗은 바로 여기서 잉태되었습니다. 이 풍요는 쿠바가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니라 소련이라는 거대한 물주가 꽂아주는 경제적 마약에 취해 있던 결과였으니까요. 비유하자면 매달 부모님이 주는 거액의 용돈에 중독돼서 스스로 돈 버는 법도 기술도 배우지 않은 철부지 자식과 같았습니다. 설탕만 심으면 소련이 알아서 비싸게 사주고 기름까지 퍼주는데 굳이 머리 싸매고 공장을 짓거나 기술 혁신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결국 산업 구조는 설탕 하나에 목을 매는 기형적인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1991년 영원할 것 같았던 물주,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쿠바에겐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파산해서 용돈이 끊긴 수준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돌리던 전원 플러그가 뽑혀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쿠바 전체 수입의 80%가 증발했고 수출길은 막혔으며 에너지 공급은 올스톱됐습니다. 이때부터 쿠바는 특별시기라는 이름의 가혹한 고난의 행군에 돌입합니다. 먹을 게 없어
길거리에 개와 고양이가 자취를 감췄고 영양실조로 눈이 머는 사람들까지 속출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의 충격은 쿠바인들에게 언제든 모든 것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이 위기를 겪고도 쿠바가 체질 개선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보조금이 끊겼으면 시장을 개방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빌려 산업을 일으켰어야 했는데 정권은 오히려 통제의 끈을 더 조이며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밭을 일구는 법을 배우는 대신 또다시 공짜 용돈을 줄 새로운 부모를 찾아 나선 것이죠. 그리고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며 쿠바에게 새로운 생명줄을 던져준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1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쿠바에 거의 공짜로 퍼주었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와 교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덕분에 2000년대 초반 쿠바는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관광산업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죠. 유럽과 캐나다 관광객들이 뿌리는 달러는 쿠바 경제를 간신히 연명시키는 산소호흡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정부는 제한적이나마 시장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허용하고 민박과 사설 식당 운영을 풀어주었죠. 거리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팔라다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문을 아주 조금 열어주는 척하면서 살인적인 세금과 규제로 목을 조였으니까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는 호스를 밟아버린 격이었습니다.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려 하면 정부는 어김없이 통제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 믿었던 베네수엘라 경제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유가 폭락과 차베스 사후의 정치 혼란으로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쿠바를 먹여 살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루 10만 배럴이던 석유 지원이 2만 배럴 밑으로 뚝 끊기며 쿠바는 또다시 에너지 쇼크에 직면합니다. 소련 붕괴 때와 똑같은 악몽이 30년 만에 재현된 겁니다. 절망적인 건 이번엔 더 이상 기댈 새로운 부모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쿠바 경제가 2025년 현재까지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전과 굶주림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근본 원인, 바로 보조금 중독이라는 과거의 망령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콤했던 설탕의 추억이 결국엔 쿠바 경제의 뿌리까지 썩게 만든 충치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2021년 1월 설상가상으로 쿠바 정부는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법한 최악의 자폭 정책을 단행합니다. 바로 화폐 통합이었습니다. 그동안 쿠바는 두 가지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서민들이 쓰는 쿠바 페소와 외국인이나 특권층이 쓰는 태환 페소였습니다. 이 이중 화폐 체제는 오랫동안 불평등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왔죠. 정부가 야심차게 두 화폐를 통합하며 내건 공식 환율은 1달러당 24페소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온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암시장에서는 이미 환율이 1달러당 120페소까지 치솟은 상태였으니까요. 쉽게 말해 시장에서 10,000원에 팔리는 치킨을 정부가 억지로 1,000원에 팔라고 강요한 꼴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 누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은행에서 달러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지하 경제인 암시장만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 엉터리 정책 한 방으로 국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의 80%가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현금은 휴지 조각이 됐고 물가는 수백 퍼센트 폭등했습니다. 주식인 쌀값은 5배, 식용유는 7배, 닭고기는 무려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은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미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지자 삶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화폐 통합이라는 거대한 재앙은 그동안 참고 견뎌온 쿠바 국민들의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굶주림보다 더 섬뜩한 공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부 세상과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원조가 끊기자 쿠바는 곧바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쿠바 전역의 발전소들은 대부분 1960년대 소련이 지어준 고물들이라 이미 기계적 수명이 다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나마 베네수엘라산 저질 중유를 태워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연료 공급마저 끊기자 발전소들이 도미노처럼 멈춰서기 시작한 겁니다. 낡은 부품을 갈아 끼울 돈도 연료를 사올 달러도 없는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력 생산은 바닥을 쳤고 정전은 예고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쿠바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동아줄은 관광업이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시간이 멈춘 듯한 올드카의 낭만은 전 세계 여행객을 홀리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달러는 쿠바라는 환자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 호흡기이자 식량과 연료를 사올 수 있는 유일한 외화 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라는 쓰나미는 이 마지막 산소 호흡기마저 무자비하게 떼어버렸습니다. 관광객이 사라진 쿠바의 거리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식당과 호텔은 줄폐업했고 정부의 달러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며 텅 비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는 더욱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당장 필요한 필수 의약품도 농사에 쓸 비료도 구할 수 없는 생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지난 60년간 혁명 완수라는 명분 아래 희생을 강요받았던 쿠바인들에게 이제 삶은 인내의 영역을 넘어 생존 불가능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11일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쿠바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르테미사 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자유와 빵을 달라는 절규는 순식간에 수십 개 도시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쿠바 경제를 공포 통치로 회귀시킨 결정적 사건, 70일 시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십 년간 정부 말에 순종하던 국민들이 왜 하필 이때 들고 일어났을까요? 그 트리거는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과거 쿠바 정부는 언론과 방송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다. 미국의 악랄한 제재 때문이다. 라는 정부의 거짓 선동을 국민들은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마치 소리도 통하지 않는 방음 유리 상자에 갇힌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보급된 모바일 데이터와 SNS는 이 유리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만 굶는 게 아니라 옆집도 다른 도시 사람들도 똑같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시위 현장이 SNS로 생중계되자 각계전투하던 분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정권을 타격했습니다. 정부가 독점하던 스피커가 무력화되고 국민 각자가 수백만 개의 확성기를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정권은 경제 회생이 아닌 무자비한 탄압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케이블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간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고 디지털 암흑 시대를 강제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 시위에 단순히 참가했던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살인범보다 무거운 징역 수십 년을 선고하며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70일 시위 이후 쿠바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하던 머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입을 틀어막을까 하는 궁리로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데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체제 유지를 위한 감시망 구축과 경찰력 증강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실종되는 것은 바로 합리적 이성입니다. 배고픔이 시위의 원인이라면 시장을 개방해 숨통을 틔워줘야 했지만 공포에 질린 독재 정권은 정반대로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인터넷 검열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접속을 차단하고 SNS를 감시하며 국민들을 다시 고립시키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극단적인 정보 통제는 쿠바인들에게 기상천외한 생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인터넷이 막히자 아날로그 방식으로 최첨단 정보를 공유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고 정부가 국민을 버린 땅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쿠바의 골목길을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끈질긴 생존의 기술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시계는 멈췄지만 국민들은 자신들만의 태엽을 감아 세상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엘 파케테 세마날, 주간 패키지라 불리는 오프라인 정보 유통망입니다. 쿠바는 인터넷 속도가 가장 느리고 요금은 살인적으로 비싼 나라입니다. 고화질 영상 하나 보려면 며칠 밤을 새워야 하고 그 돈이면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갑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스트리밍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쿠바 사람들은 최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부터
한국 드라마, 세계 뉴스까지 섭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엘파케테 덕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쿠바의 밤거리는 의문의 배달부들로 붐빕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외장 하드와 USB가 묵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 세계에서 생성된 1테라바이트 분량의 최신 디지털 콘텐츠가 그 안에 꽉 채워져 있죠. 이 디지털 보따리는 점조직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사람들은 단돈 2달러에 일주일치 볼거리를 구매해 자신의 컴퓨터로 옮겨 담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을 피자처럼 배달시켜 먹는 겁니다. 정부도 이 거대한 지하 시장이 불법인 걸 알지만 감히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이 작은 오락거리마저 뺏으면 국민들의 억눌린 불만이 폭동이라는 불길로 번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보 통제권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국민들은 이 USB를 통해 국가 선전 매체가 절대 보여주지 않는 바깥 세상의 풍요와 진실을 매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생존법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더 처절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쿠바 경제를 뛰게 하는 진짜 심장은 정부 배급소가 아니라 볼사 네그라라고 불리는 암시장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 매대는 먼지만 날릴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배급이라고 나오는 빵 조각으론 허기조차 달래기 힘들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뒷골목 암시장엔 돈만 있으면 없는 게 없거든요. 정부 배급망에선 씨가 마른 닭고기, 계란, 식용유는 기본이고 심지어 생명과 직결된 항생제 같은 필수 의약품까지 여기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쿠바는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평행 우주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 갖는 사회주의 낙원인 척하지만 실상은 달러 없으면 굶어 죽는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죠. 현재 쿠바 사람들의 공식 평균 월급은 약 4,000페소 수준입니다. 이걸 암시장 환율로 계산하면 고작 10달러, 우리 돈으로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을 푼돈입니다. 그런데 암시장에서 계란 한 판 가격이 3,000페소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 내내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서 받은 월급을 다 털어넣어도 계란 한 판 사면 월급의 75%가 공중분해된다는 소리입니다. 암시장의 달러당 페소 가치가 공식 환율보다 수십 배나 차이 나는 이 현실은 이미 국가의 화폐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쿠바인들이 겪는 가장 슬픈 모순이 생겨납니다. 법을 지키면 굶어 죽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한 소도축 이야기처럼 내 집에서 키운 가축을 잡아 이웃과 나눠 먹는 것조차 쿠바에선 국가 자산을 훔친 중죄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한밤중에 몰래 소를 잡고 경찰 눈을 피해 약을 거래하며 하루하루를 불법으로 연명합니다. 국가는 시스템이 마비된 곳을 암시장이 메꾸도록 묵인하며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꼴이죠. 하지만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뿌리째 썩게 만듭니다. 정직하게 진료하는 의사나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보다 암시장에서 물건 떼다 파는 장사꾼이 수십 배를 더 버는 세상, 혁명의 고귀한 가치는 이미 공허한 헛소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결국 쿠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국가 배급 카드가 아니라 매주 몰래 유통되는 USB 속 콘텐츠와 암시장 환율표를 보며 내일의 생존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절한 각자 도생에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국민 개인의 눈치와 암시장으로 때우는 것도 이제 임계점을 넘었거든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정권은 이 총체적 경제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내부에서 재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손을 놓고 암시장과 국민의 생존 본능에 기생하는 것도 더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경제가 박살나면 독재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장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대신 돌을 맞아줄 희생양을 찾는 거죠. 배고픔이 분노로 바뀌어 정권의 목을 겨누기 시작하면 독재 정권은 아주 전형적이고 비열한 꼬리 자르기 카드를 꺼내듭니다. 모든 정책 실패의 원죄를 뒤집어 씌우고 국민의 들끓는 분노를 대신 받아낼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2024년 3월 쿠바에서 바로 이 꼬리 자르기의 교과서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알레한드로 힐, 쿠바 경제의 실세이자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쿠바의 모든 경제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진두지휘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봤던 2021년의 그 재앙 같았던 화폐 통합 정책의 간판 스타기도 했죠. 당시 그는 TV에 나와 이 정책만 성공하면 쿠바 경제가 살아난다라며 국민들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페소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물가는 수백 % 폭등했죠. 비유하자면 그는 침몰하는 배의 조타수와 같았습니다. 선장이 시키는 대로 키를 돌렸을 뿐인데 배가 암초에 꽝 부딪히니까 선장이 제일 먼저 조타수를 바다로 떠밀어버린 셈입니다. 2024년 2월 그는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장관직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쿠바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습니다. 힐 전 부총리가 심각한 부패와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였죠. 참 기이한 장면입니다. 수십 년간 정권에 충성하며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라 말아먹은 부패 사범으로 낙인 찍혔으니까요. 쿠바 정권이 노린 수는 뻔합니다. 경제 정책이 망한 건 우리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부패와 무능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전기가 끊기고 빵이 없어 화난 국민들에게 씹고 뜯을 욕바지를 하나 던져준 겁니다. 하지만 쿠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장관 한 명이 부패했다고 국가 전력망이 일주일씩 멈추고 내 손 내가 잡았다고 징역 20년을 때리는 시스템 전체가 정당화될 순 없으니까요. 오히려 힐 전 부총리의 몰락은 쿠바 엘리트 계층 내부에 엄청난 공포와 불신만 심어줬습니다. 아무리 개처럼 충성해도 경제가 나빠지면 언제든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숙청으로 잠깐 시선을 돌릴 순 있어도 천정부지로 솟은 빵값을 잡거나 멈춰선 발전소를 돌릴 순 없습니다. 힐 부총리를 제거한 뒤에도 쿠바 정부는 유가를 500%나 올리는 살인적인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요.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오직 책임 전가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뿐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힐 부총리의 몰락은 쿠바 사회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특히 엘리트들에겐 치명적인 시그널이었죠. 충성도 소용없고 정책을 잘 따라도 경제가 망가지면 네가 재물이 된다. 이 싸늘한 깨달음은 쿠바의 의사, 엔지니어, 교사 같은 지식인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체제 안에서 성공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체제를 버리고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결론이었죠. 힐 숙청 이후 쿠바의 탈출 러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들의 두뇌 유출이 심각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인간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싸워서 바꿀 수도 없고 버텨봤자 미래가 없다면 남은 방법은 딱 하나, 바로 탈출입니다. 정권이 충직한 부하를 버리며 목숨을 연장하려 발버둥칠 때 쿠바의 젊은이들은 조국을 손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쿠바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인구 자체가 증발하는 국가 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박살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절망이 퍼질 때 사람들은 결국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항도 포기도 답이 아닐 때 남은 길은 오직 하나, 조국을 등지는 것뿐이죠. 지금 쿠바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구 유출, 즉 엑소더스를 겪으며 국가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간 사람만 무려 4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쿠바 전체 인구가 약 1,100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단 2년 만에 국가 전체 인구의 4% 가까운 사람들이 짐을 싼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42만 명 속에 쿠바 전체 의사 인력의 약 15%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쿠바 시골 병원 10곳 중 4곳은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핵심 엔진 부품들을 죄다 뜯어다 팔아버려서 지도상에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삭제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은 지금 이 탈출 러시의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쿠바의 내일을 짊어져야 할 핵심 두뇌들과 젊은 피라는 점입니다. 한때 쿠바가 세계에 자랑하던 무상 의료의 상징인 의사들, 그리고 나라의 뼈대를 세워야 할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조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이 고작 28,000원에서 56만 원 수준인데 굶주리며 버티느니 차라리 말 안 통하는 타국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사람답게 살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죠. 이들이 선택한 탈출 루트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데스게임입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니카라과로 날아간 뒤 거기서부터 맨몸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미국 국경까지 가는 죽음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 지옥 같은 여정을 위해 미랑 브로커에게 건네야 하는 비용만 1인당 무려 980만 원에 달합니다. 월급 4만 2천 원을 받는 보통의 쿠바 사람에게는 숨만 쉬고 평생을 모아도 절대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결국 조상님이 물려준 집을 헐값에 넘기고 먼저 탈출한 해외 친척들에게 눈물로 읍소하며 이 탈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정글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 무모한 도전은 역설적으로 쿠바라는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생지옥으로 변했는지를 증명합니다. 2025년 현재 인구의 89%가 빈민층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죠. 쉽게 말해 10명 중 9명은 오늘 저녁 식탁에 무엇을 올릴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쿠바 최고의 성공 신화는 공항 티켓을 쥔 사람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진리처럼 퍼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두뇌 유출이 불러올 파국적인 미래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결국 스스로를 건사하기 힘든 노약자들과 그들을 감시할 총든 군인들만 남게 되는 셈이죠. 멈춰버린 발전소를 고칠 기술자도 아픈 노인을 돌볼 의료진도 증발해버린 나라는 외부 제재가 풀린다 한들 다시 일어설 엔진 자체가 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엔진과 변속기가 다 털리고 녹슨 껍데기만 남은 폐차나 다름없습니다. 겉모습은 국가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본넷을 열어보면 다시는 시동을 걸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거죠. 빈곤율 89%, 그리고 인구의 4% 증발. 이 숫자들은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닙니다. 쿠바라는 공동체의 수명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적색 경보입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빛바랜 혁명가를 부르며 모든 게 미국의 탓이라고 외치지만 국민들은 이미 두 발로 국경을 넘으며 가장 확실한 불신임 투표를 던졌습니다. 미래가 삭제된 땅에서 희망을 찾는 유일한 길은 그곳을 탈출하는 것뿐이라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쿠바의 몰락은 그저 먼 나라의 가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가 경제의 기본 법칙을 무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밥그릇을 걷어찰 때 한 나라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 실험과도 같습니다. 쿠바 정권은 입버릇처럼 경제 파탄의 원인을 미국의 봉쇄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같은 공산권 형제였던 베트남을 보면 그 변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베트남 역시 미국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고 혹독한 제재를 견뎠지만 1986년 도이머이라는 과감한 개혁 개방을 선택하며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국민들이 땀 흘려 불을 쌓을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이자 경제 엔진으로 무섭게 질주하고 있죠. 반면 쿠바는 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뒷걸음질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내 소를 내가 잡아먹어도 감옥에 가두고 암시장을 때려잡으면서 정작 국영상점의 진열대는 텅텅 비워두는 기이한 모순을 고집했죠. 경제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잠시 억누를 순 있어도 경제는 결국 정치를 복수한다. 지금 쿠바 전역을 덮친 암흑 같은 정전 사태와 89%의 빈곤율은 시장의 섭리를 60년 넘게 거스른 대가로 치러야 할 청구서일지도 모릅니다. 월급 2만 8천 원,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아먹으면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살아야 하는 기막힌 나라. 여러분이 지금 쿠바에 갇힌 평범한 시민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숨막히는 통제 속에서 기적을 바라며 하루를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 재산을 팔아치우고 브로커의 손을 잡은 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리브해의 진주에서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섬으로 추락해버린 쿠바의 비극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